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재혁입니다. 자, 지난 동영상 강의에 이어서 오늘은 밑주름선 절개 수술의 문제점들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밑주름선 절개를 희망을 하고 가슴수술을 오시는데 굉장히 장단점이 명확한 수술이지만 그것을 이제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시는 것이지만은 겨드랑이 쪽, 그 다음에 유륜, 그 다음에 밑주름선, 그리고 배꼽 이렇게 네 군데의 절개 부위를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 있다는 점. 자, 여기에서 이 네 개의 절개 부위 중에서 두 개는 유방과 연관없는 부분이고 두 개는 유방과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자, 밑주름선을 절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수술자가 가장 좋은 시야를 제공을 받기 때문에 이쪽을 쓰게 되는 겁니다. 상당히 일찌감치 시작된 방법이고, 그리고 보형물이 들어가는 그런 위치가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피부를 열고 조금 들어가자마자 우리가 원하는 그런 플레인에 곧바로 도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가장 빨리 끝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쓸데없는 어떤 조직의 손상 이런 것들도 없이 최소화시켜서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수술에서 어떤 밤이 길면 꿈도 많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밤이 길 일이 없어요. 너무 빨리 끝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수술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수술을 해가지고 들어가면은 상당히 쉽게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좀 만만치 않은 그런 가슴들 상당히 좀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가슴들에서 흔히 밑주름선 접근법을 쓰게 됩니다. 이 절개 부위는 유방의 이제 드리워짐에 의해 가지고서는 가려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원래 가슴이 원래서부터가 이렇게 드리워짐에 의해 가지고 밑주름선이 원래 가려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밑주름선을 절개를 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근데 밑주름선이 처음서부터 오픈되어 있는 경우, 열려가지고선 이게 다 보이는 이런 경우에는 이쪽을 절개를 한다고 하는 게 이런 경우에 비하면은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밑주름선 절개를 많이 권해드리는 편이고, 이렇게 열려있는 경우에는 밑주름선이 앞에서 훤히 들여다보이는 이런 경우에는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밑주름선을 많이 제가 권해드리지 않는 편입니다. 밑주름선을 하는 케이스는 사실상 거의 모든 경우에 적용이 가능해요. 밑주름선으로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경우,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는 없습니다. 전부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뾰족가슴 또는 튜버러스 그래프트라고 해서 이런 용어들이 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덩이뿌리 모양 가슴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또는 젖샘처짐, 이런 가슴들에서 이런 가슴들은 아무리 1차 유방 확대 수술이 간단한 수술이라고 해도 수술이 간단하진 않아져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밑주름선을 좀 하는 게 좋겠다고 환자한테 말씀드리곤 해요. 그리고 겨드랑이나 유륜 둘레에 상처가 생기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밑주름선을 이제 권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정상적인 유방 모양 이와 같고, 그 다음에 덩이뿌리 모양 가슴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제 이런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뾰족 가슴, 또는 원뿔형 가슴, 꽃갈형 가슴 이런 얘기도 하죠. 이런 가슴들의 경우에는 유방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표면적을 이루고 있는 피부와 외피 조직이 아주 타이트하게 쫄아붙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유방 확대 수술을 하려고 그러면 단지 어떤 덩어리를 집어넣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덩어리를 겉에서 쌓아주고 있는 그런 커버 조직들이 같이 자연스럽게 늘어나줘야 속 안에 뭐가 들어간 만큼 바깥에서 봐도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모양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되는데, 너무 타이트하게 쫄아붙어 있는 이런 가슴에서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좀 많아요. 단순히 보형물만 집어넣고 나오는 수술이 아니고 보형물을 넣음과 동시에 몸과 해부학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그런 경우에 밑주름선 절개를 또 해주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밑주름선 절개를 하는 또 대표적인 경우는 주로는 피부가 느슨한 경우 또는 좀 패티한 경우, 주로 이제 서양 사람들이 상당히 좀 패티하죠. 그러니까 서구적인 어떤 체형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밑주름선 절개를 하기에 굉장히 좋겠죠. 근데 아주 타이트하거나 스키니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밑주름선이 안 맞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구축이든 뭐 보형물 2층 이상이든 혈종, 염증, 파열, 누수, 어떤 여한 이유라도 재수술이 필요할 때 재수술을 하기에 가장 좋은 수술 중에 하나가 밑주름선 절개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빠른 사회생활 복귀, 요것 때문에 밑주름선을 선택하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이 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형물이 너무 클 때 또는 표면이 텍스처링이 굉장히 거친 경우, 물방울을 포함해서 주로 엘러간의 스타일 410이나 또는 실리메드의 트루텍스처럼 이런 보형물들이 들어갈 때 굉장히 애를 먹어요. 아주 빡빡하기 때문에, 거칠거칠하기 때문에. 자, 이런 보형물들을 좁은 입구로 해가지고 스무스하게 집어넣으려고 하면 밑주름선 절개를 하는 때가 가장 편합니다. 자, 밑주름선을 잘 하지 않는 경우들, 아까하고 거의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살이 타이트하고 젊고 마르고 유방 모양이 한마디로 안 접혀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들여져 있지를 않으니까 흉터가 얼마나 보일까 겁이 나서 밑주름선을 기피하게 되죠. 그리고 밑주름선의 위치가, 이런 분들은 거의 위치 자체가 모호해요. 원래 수술 전에 이렇게 봐도 어디가 밑주름선인지 봐도 잘 모르겠거나 또 정면에서 완전히 노출이 되는 경우, 그리고 수술을 하기 전에 밑주름선 어디 쪽으로 될지를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플래닝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오리지널 밑주름선의 위치도 불분명하고 그런 경우에는 디자인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환자가 밑주름선의 절개선, 이런 부분에 흉터가 나는 거를 이상하게 좀 싫어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경우에도 역시 밑주름선 절개를 기피하게 되겠죠. 자, 의사 입장에서 뭐 이제 하는 얘기지만은 수술의 과정이, 밑주름선 절개의 경우에는 다른 절개의 경우,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일단은 째고 나면 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밑주름선은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예컨대 유륜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가 바뀌지 않고, 겨드랑이도 원래 수술하기 전이나 후나 똑같죠. 배꼽도 그렇고. 근데 밑주름선만큼은 수술 전에는 원래 여기에 있었던 게 수술을 해가지고 보형물이 이렇게 들어가서 가슴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은 그 위치가 바뀌어버려요. 기존의 밑주름선과 다른 곳에 밑주름선이 새로 생기게 됩니다. 이 위치를 수술하기 전에 미리 결정을 해줘야 돼요. 어디가 될지 그거를 째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기 전에 이 플래닝을 잘못해 놓으면, 이 디자인을 잘못해 놓으면은 수술 후에 이거는 교정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밑주름선 절개라고 하는 게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경험이 요구됩니다. 밑주름선 수술에서 어떤 이제 키포인트, 밑주름선 수술을 많이 해본 그런 의사들은 수술 후에 새로 될 이 밑주름선 라인, 이거를 예측을 아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수술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또 회피하게 되는 경향이 있죠. 자, 수술 과정과 테크닉은 뭐 지금까지 거의 말씀드린 것과 이제 거의 다 나와 있는데, 일단은 디자인하고 난 다음에 절개를 한 다음에 곧장 이제 대흉근 하부의 경계부에서 절개를 하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근육 상에서 근육 위에서 포켓을 형성하는 경우보다 근육 아래에서 포켓을 만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 밑주름선 절개를 할 때는
근육 위쪽도 되고 아래쪽도 되고 이중평면도 되고 다 할 수가 있지만은 어쨌든 실제로 퍼센티지 상으로 보면은 대형은 아래쪽으로 가거나 이중평면을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포켓을 형성하게 되면은 보형물 삽입하고 봉합을 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수술이 끝나요. 거의 빨리면 30분, 좀 오래 걸리면 40분. 이렇게 돼가지고 끝내버리는 수술이기 때문에 절개하고 박리 과정이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끝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피가 난다, 그럼 눈으로 훤히 들여다보면서 지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혈도 역시 이제 빨리 진행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특별한 장비를 쓰는 게 없어요. 이 수술은 모두 기본적인 그런 장비를 가지고서는, 기구를 가지고서는 수술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밑주름 선절개 수술 방법은 기술적으로 뭐 어렵지는 않은데, 그래서 병원들마다 가슴 수술, 뭐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합니다, 이렇게 뭐 어떤 뭐 가슴 수술이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제 광고를 하는데, 밑주름 선절개에서 나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라고 광고하는 병원이 없죠. 왜 그러냐면은 거의 다 똑같은 방법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수술 방법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무슨 어떤 테크닉적으로 어떤 변이를 준다든가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의미가 없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함정이 사실은 있죠.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은 수술이기 때문에 그래도 과도하게 나가서는 안 되는데, 과도하게 일단 한번 나가버리면 그 다음에는 또 교정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즉 박리하기 쉽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보형물이 필요한 정도의 공간만 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을 금방 박리를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 수술을 익숙하지 않은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겪는 오류가 뭐냐면은 생각보다 너무 넓은 범위를 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보형물이 어떤 회전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위치 이동한다거나 이런 빌미를 제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이중평면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하고 넘어가겠는데, 밑주름 선절개에서 이제 이중평면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중평면은 이제 근육이 이렇게 이제 있으면은 근육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있고 근육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이 있게끔 하는 건데, 자, 가슴이 이렇게 있으면은 대흉근이 이렇게 있는 것을 갖다가 요쯤에서 커팅이 돼서 보형물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긴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결국 얘기하면은.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이제 사실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 위쪽으로 사실 방해가 조금 이루어져야 됩니다. 처진 가슴이나 이런 경우는 이런 게 더더욱 중요하고요. 자, 이렇게 방해를 해서 올라가는 이 작업이 밑주름선에서 할 때 가장 잘 보이고 가장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 비대칭으로 뭐 처진 가슴이라든가 양쪽에 비대칭으로 모양의 특성이 오른쪽 왼쪽이 다른 경우, 이럴 때는 그걸 맞추기 위해 가지고 이중평면에 패턴을 달리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밑주름선만큼 용이한 게 없어요. 사실 오늘 반드시 얘기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여기인데, 자, 아까도 좀 언급했지만 처음에 디자인을 잘못했을 경우 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일단 칼을 대가지고서는 벌써 째놨고 피 다 이제 흘리면서 이제 수술을 해놨는데 보형물 넣어봤더니 이거 너무 아래로 가 있네, 너무 위로 가 있네, 이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수술 전에 디자인이 밑주름 수술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갖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마른 환자들이나 뭐 타이트한 사람이나 원래 가슴이 너무 없는지 이런 경우 밑주름 선절개선이 정면에서 보일 가능성, 이것들이 반복적으로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밑에를 열고 이제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한번 열어서 헤집어 놨었던 데를 다시 이제 닫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이런 닫는 과정이 아래쪽에 특히 살이 얇은 사람들의 경우, 게다가 또 이제 보형물을 또 이제 크게 써가지고 유방 확대를 또 굉장히 많이 했다. 자, 이런 경우는 안 그래도 살이 얇은데 걔네들이 보형물을 받쳐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를 봉합해서 재건을 해놓는 이런 과정이 불충분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래쪽에서 이제 밑빠짐 현상, 보형물이 쭈루룩 이제 미끄러져 내려가듯이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사실 이제 겨드랑이 쪽에서 들어갈 때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크게 우리가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아래쪽으로 많이 박내기가 어렵거든요. 겨드랑이에서는. 근데 일부러 아래쪽으로 많이 가려고 해도 머니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되게 애써가지고 해도 이렇게 되게 좀 어려운데, 밑주름선 절개에서는 아래쪽을 가장 많이 박내할 수가 있거든요. 가장 많이 파괴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이쪽 살이 파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형물 아주 큰 게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돼서 서포트가 제대로 못 되면은 보형물 아래쪽으로 빠질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은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밑주름선 절개에서는 절개하고 또 박리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쉽지만,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봉합하고 이제 닫아주는 이런 과정이 사실은 더 철저한 주의를 이제 요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밑주름선 절개의 수술 방법에 대한 어떤 초심자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 부분이 더 어려워요. 자, 대부분 밑주름선 절개에서 수술 후에 붓기는 심하지 않고 통증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회복 기간에 뭘 해야 되느냐, 솔직히 별로 할 게 없어요. 병원에서도 언제 오라 하는데 불러서 할 게 없어요. 그런데 겨드랑이 수술하고는 반대로 윗볼록보다는 바팅아웃, 이제 밑빠짐 쪽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윗밴드보다는 보정브라 쪽을 조금 더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물론 이건 케이스마다 다 틀려요. 뭐 새가슴이고 뭐 오목가슴이고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도 완전히 또 틀린 문제고, 상처 부위에 이제 살이 너무 얇으면 보정브라를 하기도 되게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뭐 흉터 패치나 이런 걸로 이제 프로텍션 해주고 그 위에 이제 일반 브라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제 다양하게 대응을 하게 되어 있죠. 자, 오늘은 밑주름선 절개 수술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하다가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좀 너무 많은 내용을 얘기하게 된 것 같은데, 밑주름선 절개를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수술이라고 생각하고 또 환자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고, 또 어떤 병원들에서는 환자분들한테 그거는 너무 쉬운 수술이라 가지고 좀 고차원적인 기술을 익히는 의사들은 그런 거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밑주름선 절개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 밑주름선 절개를 그다지 꼭 이제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경우들이 있고, 이제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수술에서 생각도 못하게 상당한 난점들이 또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쉬운 수술은 사실은 없는데, 밑주름선 절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술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환자분에 대한 어떤 매치를 갖다 이제 먼저 하고, 또 이 환자분한테 과연 이렇게 수술하는 것이 가장 옳으냐, 그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고 난 다음에 하면은 그러면 가장 좋은 수술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안 좋은 수술이 되는 거죠. 자, 오늘은 밑주름선 절개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